여러분 안녕하세요. 꼼꼼한 소설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김애란 작가의 입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입동은 24절기의 하나로 겨울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작품의 제목이 왜 입동일까 생각하면서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아들을 가진 영우 부부는 아들 영우를 가진 부부는 대출을 받아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장만한다. 아내는 드디어 정착할 곳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집을 꾸미는 데 공을 들인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영우를 잃게 되고 그 이후 시어머니가 잠시 집에 왔을 때 복분자에게 터지는 바람에 부엌 벽면이 더러워진다. 부엌 벽면이 더러워진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 전 아내는 제일 먼저 그 벽부터 손봤다.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들러 부엌과 거실벽은 모두 흰색으로 하되 개수대와 마주하면은 올리브색 종이를 발라달라고 주문했다. 흰색 공간의 올리브색 벽면은 단연 포인트가 되었다. 아내 말대로 눈맛도 시원하고 집이 넓어 보였다. 아내는 그 벽 아래 4인용 식탁을 놨다. 자, 여기 올리브색 벽면, 4인용 식탁, 이 가족이 함께 뭔가를 했던 공간이거든요. 무광택 미색 다리에 엷은 감빛 상판을 얹은 따뜻한 느낌의 식탁이었다. 우리는 그걸 밥상 겸 찻상 그리고 책상으로 썼다. 아내는 식탁 한쪽에 전기 주전자를 비롯하여 녹차와 허브차, 티백, 종합 비타민제, 견과류를 올려놓았다. 투명 용기에 담은 원두와 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으슥한 기분이 드는 커피 그라인더를 두는 일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남의 집이니까 이사 다녀야 돼서 삶이 좀 여유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집이니까 어느 정도 갖추고 여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인 거죠. 여기 나오는 티백, 비타민제, 견과류, 커피 그라인더의 원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살게 됐어요. 가족이 좀 행복하고 안정되게 됐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4인용 식탁에 둘러앉아 매일 밥을 먹었다. 드물게 손님이 오면 거실에 상을 폈지만 우리끼린 대개 식탁을 이용했다. 우리끼리 누구야? 나와 아내와 영우. 자, 우리 부부는 등받이가 없는 벤치형 의자에 영우는 유아용 접이식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사소하고 시시한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걸 배웠다. 아주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그런 일상들이 쌓여서 삶이 되고 인생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욕실 유리컵에 꽂힌 3개의 칫솔과 빨래 건조대에 널린 각기 다른 크기의 양말. 여러 사람, 그 남편, 아이, 아내 이 3사람이 함께 이 집에서 행복을 만들며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지. 앙증맞은 유아용 변기 커버를 보며 그렇게 평범한 사물과 풍경이 기적이고 사건임을 알았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아내와 나는 식탁에 영우를 먹이고 혼내고 아이는 어이없는 말대꾸에 그만 허탈하게 웃어버리고 그 와중에 권위를 잃지 않으려는 재빨리 엄한 표정을 짓곤 했다. 영우는 거기서 젓가락질을 배우고 음식을 흘리고 때를 쓰고 의자 아래 기어 들어가고 울고 하루 종일 분홍열을 놀리며 예쁜 소리를 했다. 즉 여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부분이에요? 그쵸. 영우를 잃기 전에 행복했던 이 가족들의 아주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야. 그러니까 거기 4인용 식탁에서 식탁과 맞붙은 산뜻한 올리브색 벽지 아래서 집 앞 어린이집에 보내온 복분자액은 바로 거기에 튄 것이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고 뭔가 일상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고 소중했던 그런 시간들이 담겨있는 그 벽에 지금 복분자액이 튄 거지. 아내와 나는 복분자액이 터진 날 이를 비로소 따로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음날 바로 본가로 내려갔고 우리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냈다. 이 여자가 중간에 이제 어머니가 오셨을 때 복분자액이 터져서 어머니한테 막 이제 화를 내고 이제 좀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있어요. 어머니 뜻대로는 아니지만 이 여자가 그때서야 드디어 다 엉망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하루, 아주 긴 하루, 아내의 말대로라면 다 엉망이 된 하루를 가끔은 사람들이 시간이라 부르는 뭔가가 빨리 감기 한 필름처럼 스쳐가는 기분이 들었다. 풍경이, 계절이, 세상이 우리만 빼고 자전하는 듯한 점점 그 폭을 좁혀 소용돌이를 만든 뒤 우리 가족을 삼키려는 것처럼 보였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부는 이유도 눈이 녹고 새순이 녹는 까닭도 모두 그 때문인 것 같았다. 시간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듯했다. 즉 영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부부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우리만 빼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힘든 시간이 있는 거죠. 지난 봄 우리는 영우를 잃었다. 영우는 후진하는 어린이집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52개월, 봄이랄까 여름이란 걸, 가을 또는 겨울이란 걸 5번도 채 보지 못하고 했다. 가끔은 열불이 날 만큼 말을 안 듣고 말썽 피웠지만 딱 그 또래만큼 그랬던.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부모를 안을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토닥토닥 등을 들여주었던. 이제는 다시 안아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아이였다. 무슨 수를 쓴들 2번 다시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랠 수도, 입 맞출 수도 없는 아이였다. 화장터에서 영우를 보내며 아내는 잘 가라고 하지 않고 잘 자라고 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양 손으로 사진을 매만지며 그랬다. 여기 보시면 그 야단칠 수도, 먹일 수도, 재울 수도, 달랠 수도, 입 맞출 수도는 평소에 그 영우에게 우리가 했던 행동들인데 그거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걸 쭉 늘어놓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영우가 없음을 더욱 강조하는 이런 열거를 통해서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이 수업 준비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울컥하고 이 소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거 시험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되게 슬프고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냥 되게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그 간접 경험만으로도 인물들의 심리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소설을 시험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밑줄 치면서 공부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시험 범위 안에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라도 읽어봐야겠죠. 여러분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소설이 아니에요. 그냥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인데 되게 슬프지 않나요? 이 장면이?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소설이 주는 매력이기도 하겠죠?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가해 차량 역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있어 우리는 보험회사를 통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많았다거나 적었다거나 세상의 잣대나 단위로 잴 수 없는 대가가 지급됐고 어린이집에서는 그걸로 일이 마무리됐다는 듯 여겼다. 아기가 없어졌는데 돈으로 그 가치를 보상한다? 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돈 줬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운전사를 바꾸고 당시 형전에 있던 보육교사까지 잘랐는데 무얼 더 바라라고 묻는 듯 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대하는 표정이나 태도가 그랬다. 내가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근거로 여기 나라는 사람은 보험회사 직원이래. 동네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돈 것도 그 즈음이었다.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돈을 더 받아내려고 했대. 돈을 많이 뜯어냈대. 뭐 이런 소리 듣겠죠. 처음에는 듣고도 믿을 수 없어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끔찍한 건 몇몇 이들이 그 말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였다. 아내는 직장을 관두고 집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가능하다면 나는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다. 생활비 통장에선 매달 아파트 대출금과 높은 이자가 빠져나갔고 아파트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 의료보험비와 휴대전화 요금도 만만치 않았다. 내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다. 아이는 없어졌는데 부부 앞에 현실은 또 여전한 거죠. 그즈음 어린이집 차량 보험 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 사람은 차분한 말투로 나를 위로하고 공적인 어휘로 보험료 지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곤 조심스레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거기에 내 이름을 적는 칸과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비어 있었다. 누가 설명해주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양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그와 같이 사무적인 얼굴로 누군가의 슬픔을 대면했을 터였다. 자기 역시 타인의 슬픔에는 공감하지 않고 사무적으로 대했을 것이다. 라는 그때의 모습을 반성하는 거죠. 서류를 앞에 두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담배를 연달아 3대 피웠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고장난 데를 손보는 건 가장의 일이다. 나는 그렇게 배우고 자랐다. 하지만 내가 거기 계좌번호를 적는 순간은 이상하게 어린이집 원장을 용서하는 결과를 낳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왜? 내가 이 돈을 받는다는 건 뭐야?
우리 아들의 죽음의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적으면 그래 원장 너의 잘못은 이걸로 됐어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죠. 그 뒤로 그러나 이제 적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저 떠오르는 건 퇴근 후 딸깍 스위치를 켜면 부엌 한쪽에서 흐느끼던 아내의 얼굴과 다시 딸깍 불을 켰을 때 거실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던 아내의 윤곽뿐이었다. 냉장실 안 하얗게 삭은 김치와 라면에 풀자마자 역한 냄새를 풍기며 흐트러지는 계란. 집안 살림이 전혀 되지 않는 거지 지금. 거실 바닥에 떨어진 갈색 고무나무 이파리 같은 것뿐이었다. 이따금 아내는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며 동어 반복을 했다. 여보, 영우가 있는 곳 말이야. 여기보다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우가 있으니까. 한 번은 아내가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다 10분 만에 돌아왔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본다고. 나는 안 그러냐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묻자 아내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본다고. 아이를 잃은 사람은 옷을 어떻게 입나? 자식을 잃은 사람은 시식코너에서 음식을 먹나? 무슨 반찬을 사고 어떤 흥정을 하나를 훔쳐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감하고 배려하지 않는 거죠.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당신이 과민한 거라고 설득했다. 그 뒤 아내는 주로 온라인 매장에서 장을 봤다. 집 밖을 나서는 일이 점차 줄고 베란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영우뿐 아니라 아내까지 잃게 될까 두려웠다. 여보, 우리 이사 갈까? 딸깍. 다시 스위치를 켰을 때 작은 인디언 천막 안에 웅크리고 있던 아내를 향해 물었다. 아내가 젖은 얼굴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퇴근길에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 아파트 시세는 지난해 우리가 집을 산 가격보다 2천만 원 이상 떨어져 있었다. 부동산을 나와 집 앞 골목에서 담배를 연달아 2대 피웠다. 결국 아파트 파는 걸 포기하고 아내에게 집이 계속 안 나가는 모양이다 라고 둘러댔다. 왜? 2천만 원이 부족하니까 이사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2천만 원 깎아서 가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보험금 받은 걸 쓰기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 거죠. 물론 우리에겐 단 1원도 건드리지 않은 보험금 통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한 푼도 써서는 안 되는 돈이었다. 한 번도 상의한 적 없지만 아내도 나도 암묵적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보낸 소포가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나는 불길하고 신기한 물건을 대하듯 상자를 살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감이 오지 않아서였다. 소포 겉면엔 장수식품이라는 상호와 더불어 국산 복분자 원액 100%라는 문구가 박혀 있었다. 상자 위 유리 테이프를 뜯어내자 안에는 작은 카드가 나왔다. 카드 안에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맞으세요? 해님 어린이집이라는 관습적인 문구.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보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추석이라고 아이들이 조물조물 만든 송편을 예쁘게 포장해 들려보낸 적이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우리는 직감적으로 그게 우리 집에 잘못 배달됐다는 걸 알았다. 영우 일로 나빠진 평판을 그런 식으로나 바꾸려는 모양이었다. 신입 교사가 실수한 건지 주소록을 갱신하지 않은 탓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요? 진짜. 아내는 이 사람들을 어쩜 이렇게 무감할 수 있냐며 화를 냈다. 정말 타인의 아픔은 일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게다가 여기가 어디라고 알고 보냈으면 나쁘고 모르고 붙였으면 더 나쁜 거라고 흥분했다. 나는 소포를 돌려보낼 때까지 복분자 원액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치워둬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2달 전 일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간 순서가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넘어오는 거죠.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넘어왔어요. 부엌 벽면의 뱃물은 웬만해서 잘 빠지지 않았다. 젖은 행주로 닦고 매직 블록으로 문지르고 화장솜에 아세톤을 묻혀 조심스럽게 두드려도 소용없었다. 행주질을 여러 번 한 곳은 비교적 옅어졌지만 얼룩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흔적을 지우려 하면 지울수록 우둘투둘 종이만 더해졌다. 어찌됐든 도배를 새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얼룩이라는 게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공간에 진 그 얼룩, 결국 부부의 어떤 상처인데 그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거죠. 도배지를 사서 직접 도배를 하다가 아내는 영우의 보상금을 아파트 대출금을 갖자고 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아내가 막 일어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아내도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아내와 하나 남은 셀프 도배지를 들어 욕실로 이동했다. 너무 선생님이 진짜 너무 슬픈 장면이 점점 나오네요. 뒤로 갈수록. 네. 여러분도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네, 너무 슬프지 않나요, 여기가? 제가 한 템포만 쉬었다가 호흡을 가다듬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벽지만 바르면 다 끝날 터였다. 아내와 하나 남은 셀프 도배지를 들고 욕실로 이동했다. 한꺼번에 불린 뒤에 한쪽에 개어놓을 걸 그랬다. 풀 마를까봐 그랬지. 잠깐만 이것 좀 치우고. 아내가 벽면 아래 수납함을 뒤로 뺐다. 한쪽 면이 뻥 뚫린 사각함이었다. 우리는 그걸 영우 식탁 앞에 의자 옆에 두고 보조 의자 겸 수납함으로 썼다. 식탁을 거실로 옮길 때 같이 치울까 하다 도배 중 손이 닿지 않는 데가 있으면 사용하려 그대로 둔 거였다. 수납함을 들어 올리자 바닥에 뽀얀 먼지가 네모나게 드러났다. 거기 오래 있었음을 나타내는 거죠? 아내가 걸레에 물을 적시는 동안 나는 두 번째 벽지 옆에 세 번째 종이를 포겠다. 물걸레질을 하느라 들썩이는 아내의 작은 등이 보였다. 나는 아내가 얼른 먼지를 훔쳐내고 내 안쪽으로 들어와 도배지 밑단을 잡아주길 바랐다. 그런데 바쁘게 걸레질하던 아내가 갑자기 꼼짝하지 않았다. 여보, 영우 엄마, 미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도배지를 든 양손을 벽에서 떼지 못한 채 아내를 내려다봤다. 여기, 응? 여기 영우가 뭐라고 써놨어. 뭐라고? 영우가 자기 이름을 써놨어.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벽 아래를 가리켰다. 근데 다 못 썼어. 아내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렸다. 아직 성하고 아내의 몸이 희미하게 떨렸다. 이응하고 아니 이응밖에 못 썼어. 아내는 끄끄 이상한 소리를 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영우가 제 이름을 쓰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이따금 방바닥이나 스케치북에 그림도 글씨도 아닌 무언가를 구불구불 그려넣는 것은 알았다. 그런데 제대로 앉거나 기지도 못했던 아이가 어느 순간 훌쩍 자라 김자랑 이응을 썼다니. 대견의 머리통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영우의 새까만 머리카락은 또 얼마나 차고 부드러웠던지. 단 한 번만이라도 영우를 다시 안아보고 싶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부엌 창문 사이로 11월 바람이 사납게 파고들었다. 여기 11월의 바람, 차갑고 살을 에이는 듯 춥고 이 부부의 마음의 어떤 그런 추위를 드러내는 거겠죠. 기억나. 뭐가? 영우의 눈. 불을 보던 우리 아이 눈. 내 생일에 당신이 케이크 사왔잖아. 여기 식탁에 같이 초를 불 붙이고 그때 영우는 태어나서 촛불 처음 보는 거였는데 불을 무슨 엄청 신기한 사물 보듯이 응시했잖아. 그날 내가 두 돌도 안 된 영우한테 장난으로 영우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뭐 해줄 거야?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영우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말도 못하던 애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갑자기 손뼉을 치더라고. 영우가 나한테 손뼉을 쳐줬어. 태어났다고. 아내는 연주를 끝낸 뒤 수천 명의 기립박수를 받는 피아니스트처럼 울었다. 사람들이 던진 꽃에 쌓인 채, 꽃에 파묻힌 채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는 사람처럼 내가 붙들고 선 벽지 아래서 흐느꼈다. 미색 바탕에 이름을 알 수 없는 흰 꽃이 촘촘히 박힌 꽃 종이를 이고 서냈다. 그러자 그 꽃이 마치 아내의 머리 위에 함부로 던져진 조화처럼 보였다. 누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기로 던져놓은 국화 같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한 이웃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 시작했는지. 그들은 마치 거대한 불행에 감염되기라도 할 듯 우리를 피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흰 꽃이 무더기로 그려진 벽지 아래 쪼그려 앉은 아내를 보고 있자니 아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꽃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내가 이만큼 울어줬으니 너는 이제 그만 울라며 줄기 긴 꽃으로 아내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 뭐 어떻게 사나? 괜찮나?
또 공감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관심만 갖는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는 폭력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예.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요새 학생들이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 많이 하던데, 나만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은 곧 언젠가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개인이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건 글쎄요,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나만 부유하게 살고 나만 배부르면 되나요? 다른 사람은 다 아픈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설 읽을 때. 되게 울컥울컥 해가지고 제가 지금 슬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는 멍하니 아내 말을 따라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쵸? 저도 경험하지 않은 바기 때문에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또 이들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고는 내가 아내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아내가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봤다. 텅 빈 눈동자가 불 꺼진 형광등처럼 어두웠다. 아내가 한 손으로 영우가 직접 쓴, 아니 쓰다만 이름을 어루만졌다. 순간 어디선가 영우가 다다다 튀어나와 두 팔로 내 다리를 감싸 안을 것 같았다. 토닥토닥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제 엄마의 등을 말없이 두드려 줄 것도 같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였다. 영우는 죽었고 결국 이 부부는 평생 이 고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단순한 사실, 아이가 없다는 그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다. 나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부엌 바닥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손에서 벽지를 놓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놓지 않을 수도 없어서 두 팔을 벌받듯 서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우의 죽음이 너무 슬퍼. 그치? 그렇지만 그럼에도 또 일상은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참 슬프죠? 여기다 좀 정리해 볼게요. 영우의 죽음이 슬프지만 일상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 이 벽지라는 것은 일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요? 왜 일상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런 말 있잖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목숨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슬프네요. 물먹은 풀이 내 몸에서 나오는 고름처럼 아래로 후두둑 떨어졌다. 한파가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온몸이 후두루들 떨렸다. 두 팔이 바들바들 떨렸다. 여기 아까 여기서 표현한 275페이지의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랑 274페이지의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은 이런 아이를 잃은 부부, 그런 일을 경험한 부부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어떤 추위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이 소설의 제목 입동이 바로 그런 의미겠죠. 입동이 겨울의 시작. 즉 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추위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활동 좀 볼게요. 자, 이 작품에서 부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아들을 사고로 잃고 이웃에 대한 모리에로 고통, 복분자액의 튄 벽을 새로 도배하며 슬픔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흔적을 발견하고 오열하는 거. 내용은 다 이해가 되죠. 남편이 여보 우리 이사 갈까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아내를 잃을 것 같아서 혹시 또 아내도 잘못될까 봐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남편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서류를 내미는 것, 그 다음에 아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필요한 시선을 받게 된 것, 이런 것의 의미는 여러분 좀 이렇게 읽어두시고요. 꽃매라고 표현한 건 왜 그럴까? 입동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 여기 보시면 답이 여기 나오는데 꽃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관심과 공감이 오히려 폭력으로. 그 다음에 타인의 이렇게 하는 살아가는 부부의 시간. 아이고 너무 막 쳤나요? 다시 좀 볼게요. 꽃매라고 하는 이유는 부부와 죽은 아이에 대한 지나친 관심. 아이고. 지나친 관심과 공감이 부재한 애도. 오히려 그것이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고, 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절긴 입동은 타인의 몰이해와 차가운 시선 속에서 아픔을 아는 채 살아가야 할 부부의 시간을 상징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중요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은 의미를 외워두십시오. 뒤에 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교통사고로 아들을 슬퍼하는 부부가 이웃에 무관심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잡은 작품입니다. 무심코 던진 타인의 행동에 의미를 주었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